여기 국제금융기구 포럼회장에서 한국의 뉴스가 상영되고 있는데요. 이 뉴스를 본 외국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회의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국제경제전문가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마르코 페르난데스입니다. 2년 전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인생에 이토록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IMF 구제금융 성공 사례 중 하나였죠. 경제 위기를 연구하는 제게 한국은 단순히 운이 좋았던 케이스로만 보였어요. 2018년 아르헨티나가 IMF로부터 570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을 당시 저는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교 대학원생이었습니다. 당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거리는 매일 밤 시위대들의 발걸음으로 가득했어요. 우리의 미래를 돌려달라는 구호가 도시 곳곳에 메아리 쳤고 페소화 가치는 나날이 추락했죠. 저희 동네 구멍가게를 운영하던 곤잘레스 씨는 40년 동안 지켜온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신선한 빵 냄새로 동네를 깨우던 그의 가게는 이제 비어있는 철문만이 남았죠. 옆집 마리아 아주머니의 아들은 회사가 파산하면서 실직자가 되었고 결국 일자리를 찾아 스페인으로 떠나야 했어요. 매일 밤 식탁에서 들리던 부모님의 한숨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버지는 은행에서 35년간 일하셨는데 구조조정 위기에 처하자 집에서 경제신문을 붉은 펜으로 체크하며 밤을 지새우셨죠. 어머니는 남몰래 장롱 속 금반지를 하나씩 처분하셨고 저는 그걸 모르는 척 해야 했습니다. 대학원에서 국제금융을 공부하면서도 제 머릿속은 언제나 그 시절로 돌아갔어요. 교실에서 배우는 거시경제 이론들이 우리 가족과 이웃들의 아픔으로 직접 연결되었으니까요. 그 고통스러운 시기가 결국 저를 IMF 연구원이라는 길로 이끌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경제 위기를 연구하고 해결책을 찾는 일이 제게는 단순한 직업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된 거죠. IMF 연구원으로 첫 발을 내디딘 지 6개월, 아시아 경제 위기를 다루는 프로젝트에 배정되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 관련 자료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당시 저는 이 자료들을 단순히 통계와 숫자의 나열로만 바라보았죠. 연구실 벽면을 가득 채운 그래프들은 한국의 외환 보유액 변화, GDP 추이, 실업률 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히 그래프의 곡선을 따라가며 한국을 평가절하했어요. IMF의 구제금융이 없었다면 무너졌을 것이 자명한 나라, 외부 도움 없이는 생존할 수 없었던 경제체제라고 단정지었죠. 특히 한국의 빠른 회복세를 분석하면서도 냉소적인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의 급격한 경제 성장은 단순히 세계 경제의 호황기와 맞물린 우연한 결과라고 여겼어요. 마치 폭풍우 속에서 우산을 받쳐준 IMF가 있었기에 그리고 때마침 찾아온 맑은 날씨 덕분에 살아남은 것처럼 말이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도 한국의 사례는 간단히 다루고 넘어갔습니다. 회의실 화면에 한국의 경제 지표들이 띄워질 때마다 이건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다라고 중얼거렸죠. 그저 아시아 경제 위기의 수많은 사례 중 하나로 운 좋게 살아남은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제 책상 서랍 한켠에는 한국의 재벌 개혁과 구조조정에 관한 보고서가 묻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그 문서들이 담고 있는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했죠. 한국의 경제 성장을 불안정한 거품으로 치부하며 언젠가는 그 허상이 드러날 것이라 예상했으니까요. 어느 늦은 밤 연구실의 텅 빈 공간에서 모니터만이 푸르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 습관처럼 찾아보던 경제 관련 영상에서 우연히 한국의 금모으기 운동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려던 영상이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1997년 한겨울 서울의 한 광장에 줄지어 선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50년 동안 간직해온 결혼 반지를, 어린아이는 돌잔치 때 받은 금목걸이를,
택시기사는 어렵게 모은 금덩이를 내놓았죠. 반짝이는 금붙이만큼이나 그들의 눈빛도 빛났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2018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위대는 은행을 향해 돌을 던졌고 사람들은 제각기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에 급급했죠. 하지만 화면 속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재산을 내놓으며 서로를 격려했어요. 다큐멘터리는 끝났지만 제 호기심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달리 한국 관련 자료들을 하나하나 꺼내보기 시작했어요. 주말에도 연구실에 나와 한국의 경제 위기 극복 과정을 파헤치기 시작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 나라에 대한 의문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본 후 연구소 자료실에서 밤늦게까지 한국의 IMF 극복 과정을 연구하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책장 사이에서 발견한 오래된 신문 스크랩들, 당시 외신 보도 자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이제 와 생각해보면 그때도 여전히 편견 어린 시선으로 자료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연구소의 대형 컨퍼런스룸은 아시아 금융위기 25주년 세미나를 위해 전 세계의 경제학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침부터 쏟아지는 발표와 토론 속에서 저는 오후 세션을 기다리고 있었죠. 제가 준비한 한국 IMF 위기 극복의 외부 요인 분석이라는 주제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발표 직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이수연 교수가 즉석 토론을 제안한 것입니다. 순식간에 스크린에는 제가 일주일 전 제출한 보고서가 띄워졌고 이수연 교수의 날카로운 레이저 포인터가 제 분석을 해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컨퍼런스룸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스크린에 푸른빛만이 가득한 공간에서 이수연 교수의 레이저 포인터는 붉은 실선처럼 움직였습니다. 제가 외부 요인이라고 분석한 각각의 지표들 위로 그녀의 레이저 포인터가 지나갈 때마다 마치 제 논리의 허점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만 같았죠. 연단 앞쪽에 앉아있던 세계은행 관계자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고 IMF의 수석 연구원은 무언가를 바쁘게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한국의 외환위기 극복을 단순히 운이나 외부 환경의 결과로만 설명했다는 것이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날 줄은 몰랐습니다. 스크린에는 1997년 당시 한국의 1인당 금 보유량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세계 최상위권이었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내놓은 금의 양은 227톤, 당시 시세로 약 24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한 나라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금액으로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규모였습니다. 이수연 교수는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실업률이 하늘을 찌를 듯 치솟았던 암흑의 시기였죠. 하지만 그녀가 강조한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정부와 국민들이 하나 되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었어요. 특히 금 모으기 운동에 대한 그녀의 설명은 컨퍼런스룸의 공기를 긴장감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약 300만 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200톤이 넘는 금을 모았다는 사실에 청중석에서는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닌 한 나라 국민들의 결집된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결과였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강력한 신호가 되었고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급상승했다는 것이었어요. 그 결과 외국 자본이 빠르게 유입되기 시작했고 IMF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른 3년 만에 구제금융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당시 IMF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스크린에 비춰졌습니다. 이와 같은 국민적 단결은 다른 어떤 구제금융 국가에서도 본 적이 없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제가 그동안 얼마나 피상적인 분석만 해왔는지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IMF 극복은 단순한 외부 요인이나 우연의 결과가 아닌 국민들의 자발적 희생과 단합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이수연 교수는 연단에서 내려와 제 앞에 두꺼운 파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의 인터뷰, 현장 사진, 그리고 외신들의 놀라움을 담은 기사들이 가득했어요. 특히 한 외신 기자의 말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애국심은 수치로 환산될 수 있다. 그것은 24억 달러다. 세미나가 끝난 후 연구실로 돌아와 이수연 교수가 준 자료들을 밤새도록 검토했습니다. 새벽녘 모니터 불빛 아래서 마주한 것은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한국의 또 다른 모습이었어요. IMF 구제금융 상환을 3년 만에 완료한 유일한 나라, 그 이면에는 수많은 시민들의 작은 희생이 모여 만든 거대한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책상 위에는 제 보고서가 여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붉은 펜으로 가득한 이수연 교수의 지적들이 제게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한 연구 대상 이상의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프랑스 출신 경제 분석가 장 피에르였어요. 그는 연구소에서 가장 오랜 경력을 자랑하는 선임 연구원이었고 소르본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수재였습니다. 20년간 IMF의 주요 정책을 이끌어온 그의 논문들은 항상 최상위 저널에 실렸고 연구소의 젊은 연구원들은 그의 눈짓 하나에도 떨곤 했죠. 페르난데스, 너무 신경 쓰지 말게. 한국은 연구할 가치가 없는 나라야. 장피에르의 목소리에는 가시 돋친 냉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커피 잔을 손가락으로 돌리며 한국의 금모으기 운동을 미개한 집단 행동이라 칭했고 IMF 위기 극복은 운 좋은 우연이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그의 하늘색 눈동자에는 서구 엘리트의 오만함이 가득했고 프랑스 최고 경제학자라는 자부심으로 IMF 위기 극복을 운 좋은 우연이라고 단정 지었죠. 30년 전 프랑스 재무부 자문위원으로 일할 때부터 그는 아시아 경제를 모방자들의 놀이터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유럽의 오랜 역사와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났고 동시에 신흥국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이 숨어 있었어요. 연구실의 대형 모니터에는 한국의 25년간 경제 지표가 띄워져 있었어요. 장 피에르는 금도금된 만년필로 그래프를 가리키며 한국 경제의 허점을 지적하기 시작했죠. 그의 가녀린 손가락이 화면을 향해 뻗을 때마다 연구실의 공기는 차가워졌습니다. 프랑스식 악센트가 섞인 그의 날카로운 비판은 마치 독침처럼 날아들었어요. 삼성전자의 성장 곡선이 화면에 나타나자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맺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가 브리프케이스에서 1960년대 유럽 기업들의 특허 문서를 꺼내 보이며 한국 기업들의 성장이 단순한 모방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어요. 현대자동차의 수출 실적 그래프 앞에서는 유럽 자동차 산업의 역사를 장황하게 늘어놓으며 한국 기업들의 성과를 깎아내렸죠. 마호가니 회의 테이블 주변으로 다른 연구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출신의 하일리 박사는 자신이 보유한 BMW 주식 이야기를 하며 한국 자동차 산업의 한계를 지적했어요. 영국의 스미스 연구원은 한국의 금융 시스템이 여전히 후진적이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창밖으로 비치는 늦은 오후의 햇살 속에서 연구실은 마치 한국 경제를 재판하는 법정으로 변해갔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마리오 연구원은 자신의 에스프레소 잔을 내려놓으며 한국의 경제 회복이 순전히 미국과 일본의 암묵적 지원 덕분이라고 주장했어요. 캐나다의 윌슨 박사는 노트북을 열어 한국 기업들의 기술 의존도 통계를 보여주며 한국 경제의 한계를 예측했죠. 연구실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서구 경제학자들의 오만한 시선은 마치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에 그것을 떠올리게 했어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수백 년에 걸친 유럽의 우월의식을 담고 있었고 신흥국의 성공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뿌리 깊은 편견이 묻어났죠.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이상하게도 불편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들의 말이 과도한 편견처럼 들렸어요.
이수연 교수가 보여준 자료들, 그리고 다큐멘터리에서 본 한국인들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와 앉아 아까 이수연 교수가 건넨 자료들을 다시 한번 꺼내보았습니다. 그 순간 장피에르의 말이 단순한 비판을 넘어 어떤 편견이나 질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그날 밤 연구실에 혼자 남아 자료들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장피에르와 다른 연구원들의 냉소적인 평가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때 이수연 교수가 보내온 메일이 도착했죠. 한국 방문 초청 서울대학교 국제경제연구소 세미나.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수연 교수가 건넨 자료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바다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일어났어요. IMF 당시의 금모으기 운동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어떤 힘이 그들을 하나로 모으게 했을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예상과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첨단 시설을 자랑하는 공항의 모습은 장피에르가 말한 후진국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죠.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줄지어 달리고 있었고 도시의 곳곳에는 삼성과 LG의 최첨단 기술이 숨쉬고 있었어요. 국제경제연구소의 대리석 계단을 올라서자 이수연 교수가 따스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안내를 따라 이동한 전시관은 고풍스러운 나무 문 너머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위기를 넘어서 한국의 경제회복 역사관이라는 금빛 글자가 박힌 동판이 방문객들을 맞이했죠. 전시장 입구의 유리 케이스 안에는 작은 금반지 하나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놓여 있었습니다. 1997년 12월 한 주부가 기부했다는 그 반지는 25년이 지난 지금도 은은한 광채를 내고 있었어요. 반지 안쪽에 새겨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라는 글귀 위로 당시 주부의 눈물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 했죠. 차가운 유리 너머로 보이는 반지를 바라보며 그 작은 금속 고리에 담긴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결혼 반지였을 이 물건은 한 가정의 역사이자 한 나라의 의지가 되어 이곳에 남아 있었어요. 전시장 안쪽으로 진입하자 현대식 디지털 월이 펼쳐졌습니다. 2021년 11월의 풍경을 담은 영상이 눈앞에서 생생하게 재생되고 있었죠. 요소수 대란, 당시의 뉴스 화면, CCTV 영상, 시민들의 인터뷰가 차례로 이어졌어요. 한 주유소 CCTV에는 늦은 밤 승용차 주인이 자신의 요소수를 소방차에 옮겨 담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 앞에서는 한 소방관의 인터뷰가 반복 재생되고 있었어요. 까만 제복을 입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묻어났죠.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 덕분에 단 한 대의 소방차도 멈추지 않았다는 증언은 마치 1997년 금모으기 운동의 메아리처럼 전시장 안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례를 나란히 보여주는 전시 공간에서 24년이라는 시간 차이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빛나는 한국인들의 결속력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유리 케이스 속 반지의 반짝임과 영상 속 요소수통의 반사광이 겹쳐지는 순간 위기 속에 피어나는 한국인들의 독특한 시민의식을 목격하는 듯 했습니다. 이수연 교수는 조용히 제 옆에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1907년 국채보상운동부터 시작해 1997년 금모으기 운동, 그리고 2021년 요소수 나눔까지 위기의 순간마다 한국인들은 놀라운 결집력을 보여주었다는 거였죠. 전시장을 나오는 길, 저는 장피에르의 말이 떠올렸어요. 미개한 집단 행동이라고 그가 비웃었던 그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특별한 힘이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시회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연구소 회의실에서 또 다른 불쾌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전시회 견학을 마치고 돌아온 회의실에는 장피에르가 한국인 연구원들과 언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회의실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장피에르는 한국인들의 집단 행동을 모래알 민족의 열등감이라고 비꼬았어요. 그의 입에서는 한국이 일본에 대한 콤플렉스 때문에 무리하게 단결하는 것이라는 독설이 쏟아졌죠.
회의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서울의 마천루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한국인 연구원들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고 다른 한쪽에서는 서구 연구원들이 장피에르의 편에 서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현대 도시의 풍경과 회의실 안의 갈등이 묘한 대비를 이루었죠. 그때 한 중년의 한국인 연구원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 교수라고 불리는 그는 30년간 프랑스 기업을 연구해온 전문가였어요.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회의실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죠. 장피에르 박사님, 혹시 르노 자동차의 실패가 그렇게도 아프십니까? 그 한마디에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장피에르의 창백한 얼굴이 마치 석고상처럼 굳어버렸고 그의 손에 들린 만년필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평소 완벽한 프랑스식 발음으로 가득하던 그의 입술이 말없이 경련했죠. 김 교수는 천천히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회의실의 스크린에는 자동차 산업의 냉혹한 현실이 하나둘 투영되기 시작했어요. 2010년대 초반 르노 자동차의 아시아 시장 점유율 그래프는 마치 절벽에서 떨어지듯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었고 그 자리를 현대자동차의 상승 곡선이 채우고 있었죠. 다음 화면에는 프랑스 가전업체들의 몰락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한때 유럽 가전시장의 자존심이었던 톰슨, 테팔의 시장 점유율은 해가 갈수록 삼성과 LG에 밀려 작은 점으로 축소되어 갔어요. 김 교수의 마우스 클릭 소리만이 적막한 회의실에 울렸죠. 마지막 슬라이드는 가장 치명적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자랑이었던 반도체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과의 기술 격차를 따라잡지 못해 하나둘 도산하는 과정이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차가운 통계 수치들이 장피에르의 오만함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죠. 회의실은 마치 진공 상태처럼 깊은 정적에 빠졌습니다. 장피에르의 고급 넥타이는 마치 목을 조르는 올가미처럼 불편해 보였고 그의 브리프케이스에서 흘러나온 서류들은 마치 패배의 증거들처럼 테이블 위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의 한국 비하와 조롱이 결국 자국 산업의 쓰라린 패배를 감추기 위한 허세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순간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꽂혔죠. 회의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장피에르의 비꼼 이면에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그의 한국 비하가 단순한 편견이 아닌 자국 기업들의 패배에서 비롯된 질투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회의실을 나와 서울의 밤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김 교수의 날카로운 지적과 장피에르의 창백한 얼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강남대로를 수놓은 반짝이는 빌딩들 사이로 한국의 새로운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죠. 길거리의 버스 정류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최신 디스플레이가 선명한 화질을 뽐내고 있었고 횡단보도 앞에 멈춰선 차들은 대부분 현대나 기아의 신형 모델이었습니다. 한 쇼핑몰 유리창 너머로는 젊은이들이 LG의 새로운 가전제품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골목 하나를 돌자 포장마차가 나타났죠. 뜨거운 증기가 피어오르는 포장마차 안에서 주인 아주머니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귀에 들어온 대화는 반도체 이야기였어요. 일본의 수출 규제 속에서도 한국의 기술력으로 돌파구를 찾았다는 내용이었죠. 문득 지하철역 앞 전광판의 뉴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SK하이닉스가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준공했다는 소식이었어요. 프랑스의 반도체 기업들이 몰락하고 있다는 김 교수의 발표가 다시 한번 떠올랐죠. 장피에르의 비난 이면에는 이런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한강변의 야경이 펼쳐진 곳에 멈춰 섰습니다. 물결처럼 일렁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한국 경제의 심장박동처럼 느껴졌어요.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모방이라고 폄하했던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이 그리고 장피에르의 비난이 실은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었다는 사실이 말이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스마트폰 속 이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아르헨티나 본부에서 보낸 메시지였어요.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 사례에 대한 심층 보고서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죠.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본 것들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구소의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장피에르의 자리는 비어 있었고 그의 화려한 브리프케이스도 보이지 않았어요. 파리 본사에서 긴급 소환되었다는 소문이 연구원들 사이에서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죠. 이수연 교수의 연구실에서는 새로운 자료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IMF 위기 당시 한국의 금모으기 운동이 해외 언론들의 주목을 받은 내용부터 그것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는 분석까지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만난 김 교수는 추가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게 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외환위기 속에서도 R&D 투자를 줄이지 않았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가속화했다는 설명이었죠. 오후의 회의실에서는 IMF 당시 해외 언론들의 보도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금모으기 운동이 세계 금융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했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인들의 단결력이 IMF를 놀라게 했다고 보도했어요. 그때 연구소 로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IMF의 고위 관계자들이 방문한 것이었죠. 그들은 한국의 위기 극복 사례를 다른 나라들의 모델로 삼고 싶다며 구체적인 연구 자료를 요청했어요. 특히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위기 극복에 미친 영향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 사이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더 이상 단순한 도시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아르헨티나의 현재 모습과 겹쳐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변화를 이룰 수 있을지 고민하게 만들었죠. 연구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지금껏 제가 써온 보고서들을 다시 들여다보니 얼마나 피상적인 분석을 해왔는지 부끄러워졌어요. 한국의 경제 위기 극복은 단순한 통계나 그래프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의지와 단결력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사무실 창가에 기대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재무부에 보낼 보고서에 첫 문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경제 위기 극복은 단순한 외부 지원이나 우연의 결과가 아닙니다. 지난 2주간 수집한 자료들이 책상 위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1997년 IMF 구제금융 신청 당시의 신문들, 금모으기 운동 참가자들의 인터뷰 기록, 2021년 요소수 대란 극복 사례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한 나라의 놀라운 회복력을 증명하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출근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바쁘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 속에서 25년 전 IMF 시기를 견뎌낸 시민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회사원들, 가게 문을 여는 상인들, 등교하는 학생들. 이들 하나하나가 위기 극복의 주역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죠. 보고서에는 새로운 내용이 더해졌습니다. 아르헨티나가 겪고 있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한국처럼 국민적 단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이나 외부의 지원만이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희생이라는 점을 강조했죠. 잠시 타이핑을 멈추고 책상 위에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최근 아르헨티나의 소식이 실려 있었어요. 페소화 가치 하락, 물가 상승, 실업률 증가. 한국이 겪었던 것과 비슷한 위기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우리에게도 희망이 보였으니까요. 노트북으로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타이핑하면서 25년 전 그 금반지에 새겨진 글귀를 떠올렸어요.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경제 회복의 사례가 아닌 국민들이 하나 되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었죠. 이수연 교수가 건넨 마지막 자료를 보고서에 첨부하며 서울에서의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장피에르의 편견 어린 시선, 김 교수의 날카로운 지적,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끈질긴 저력. 이 모든 것들이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어요.
마지막 문장을 작성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아르헨티나로 돌아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시간이었죠. 한국이 보여준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의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가슴 속에서 움텄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저력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일깨워 주었어요.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로 뭉친 시민들의 모습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죠.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국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닌 그들이 보여준 함께라는 가치를 우리의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울리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한국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IMF 위기 때 시민들이 내놓은 금반지처럼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희생과 연대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비록 지금은 막막하지만 한국이 그랬듯 우리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가슴 속에서 움텄습니다.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만의 속도로, 그러나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죠. 귀국편 비행기에 오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라고. 한국이 그랬듯 우리도 언젠가 다른 나라의 희망이 될 수 있을 거라고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벌써 20년이 지난 일이지만 그 당시의 위기는 여러분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도 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하셨나요? 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 당시 상황을 직접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인도의 삼성전자 공장 앞에서 사람들이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한 인도인은 깊은 한숨을 쉬며 힘들어하는데요. 과연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에서 크게 사업을 하고 있는 아르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인도의 작은 마을 노이다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적 저희 동네에 삼성전자가 진출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과 삼성이라는 기업을 알게 되었죠. 1995년 삼성전자가 진출하기 전 노이다는 델리 근교의 조용한 농촌 지역이었습니다. 주민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했고 산업 기반 시설은 거의 없었죠. 삼성전자가 노이다에 첫 공장을 설립하면서 우리 마을은 급격한 변화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996년 노이다에 첫 공장을 세웠고 이듬해인 1997년부터 TV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우리 마을에 산업화의 바람을 몰고 왔죠. 농경지였던 곳에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면서 마을의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03년에는 냉장고 생산, 2007년에는 휴대폰 생산까지 시작하면서 노이다는 인도의 주요 제조업 중심지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농부들이었던 주민들은 공장 노동자로 변모했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면서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인프라도 급속도로 개선되었습니다. 공장으로 통하는 도로가 포장되었고 전기 공급이 안정화되었습니다. 학교와 병원 등 공공시설도 늘어났죠. 삼성전자의 진출로 인해 다른 기업들도 노이다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우리 마을은 점차 현대적인 산업도시의 모습을 갖춰갔습니다. 삼성전자가 인도 시장을 위해 개발한 특화 제품들은 제 관심을 크게 끌었습니다. 특히 어느 날 있었던 일은 제가 삼성전자의 혁신에 더욱 빠져들게 되었죠.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에서 돌아온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가 늘 해주시던 요구르트를 주셨는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맛이 특별했어요. 부드럽고 크리미한 질감에 산미와 단맛의 균형이 완벽했죠. 저는 호기심에 엄마께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요구르트가 평소보다 더 맛있어요.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나요? 엄마는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죠. 아르준, 이건 새로 산 삼성 냉장고로 만든 거야. 커드 마이스트로라고 하는데 요구르트를 정말 쉽고 맛있게 만들어준단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냉장고로 요구르트를 만든다고요?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한 거죠? 엄마는 설명해 주셨어요. 이전에는 요구르트를 만들 때 온도와 시간을 맞추기가 정말 어려웠어. 날씨에 따라 맛이 달라지기도 했고.
하지만 이 냉장고는 알아서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주니까 항상 맛있는 요구르트를 만들 수 있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인도의 전통 음식인 요구르트 만들기를 현대 기술로 혁신한 것이죠. 게다가 엄마가 보여주신 냉장고에는 인도 전통 음식을 보관하는 특별한 칸까지 있었습니다. 이어서 엄마는 새로 산 전자레인지로 난을 구워주셨는데 이 또한 놀라웠어요. 인도 전통 빵인 난을 전자레인지로 구울 수 있다니요. 삼성전자가 인도의 식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제품을 개발했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것을 넘어 문화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혁신을 만들어내는 일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인도의 문화가 만나 탄생한 이런 제품들을 직접 기획하고 개발하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삼성전자가 우리 가정과 지역에 가져온 발전과 혁신을 직접 목격하면서 저는 단순히 공장에서 일하는 것 이상의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삼성전자 직원들의 모습을 보며 저도 그들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그들은 단순한 생산직이 아니라 기술과 경영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나도 크면 삼성전자의 핵심 인재가 되어 한국과 인도를 오가며 일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 유학을 결심하게 된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다행히 저는 브라만 계급 출신으로 집안 형편이 넉넉했지만 처음 한국 유학을 부모님께 제안했을 때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 제 제안을 듣고 크게 놀라셨어요. 아르준, 왜 하필 한국이니? 미국이나 영국도 아니고라며 의아해하셨죠. 인도에서는 보통 영어권 국가로의 유학을 선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부모님에게 너무나 낯선 나라였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우리 지역에 가져온 변화 그리고 제가 꿈꾸는 미래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삼성전자가 우리 노이다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보셨잖아요. 제가 그곳에서 배우고 돌아오면 우리나라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께서 삼성전자의 현지 관리자들과 대화를 나누신 후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경영 방식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으셨어요. 아르준, 내 말이 맞았구나. 한국에서 배울 점이 정말 많아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어머니도 점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삼성전자가 출시한 인도 특화 제품들을 사용하면서 한국 기업의 세심함과 혁신성에 감탄하셨거든요. 우리 문화를 이렇게 잘 이해하고 제품을 만드는 나라라면 내가 거기서 배울 게 많겠구나라고 말씀하셨죠. 결국 부모님은 제 유학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르준, 한국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경험을 쌓아라.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하거라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어머니는 건강 조심하고 한국의 좋은 점들을 많이 배워오너라라며 따뜻하게 응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지지를 받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가슴속에는 설렘과 함께 책임감도 크게 자리 잡았죠. 한국에 도착한 후 저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 입학하여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대학 생활은 제게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특히 한국 학생들의 빨리빨리 문화와 독특한 언어 습관은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첫 수업날 저는 교실에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수업이 시작되기 10분 전부터 학생들은 하나둘씩 빠르게 자리를 채우더니 정시 1분 전에는 모든 학생이 도착해 있었죠. 인도였다면 학생들이 수업 시작 후 10분, 심지어 20분까지도 들어오는 것이 흔한 일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룹 과제를 할 때도 빨리빨리 문화를 더욱 실감했어요. 한국 학생들은 과제 시작과 동시에 역할 분담을 빠르게 끝내고
각자의 파트를 신속하게 완성해 나갔기 때문이죠. 인도에서의 그룹 과제였다면 모임 시간을 정하는 것부터가 큰 일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한번 모였다 하더라도 잡담을 나누다 정작 과제는 거의 진전이 없는 경우가 많았을 텐데 말이에요. 카페에서의 경험은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더욱 실감하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캠퍼스 근처의 카페를 찾았는데 그곳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앞에 대규모 단체 손님이 있어 주문이 크게 밀려있는 상황이었죠. 인도였다면 이런 경우 주문한 음료를 받기까지 30분에서 1시간은 좋게 기다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불과 몇 분 만에 저희 차례가 되었고 주문 후에도 순식간에 음료가 준비되었습니다. 바리스타들의 손놀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여러 잔의 커피를 만들어내고 있었고 주문과 동시에 음료를 전달받는 고객들의 모습에 깜짝 놀랐죠.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은 커피를 다 마시고 마치 조직적으로 움직이듯 컵을 모두 반납하고 테이블까지 깨끗하게 치우고 나가는 것이었어요. 이 광경을 보며 저는 한국의 서비스 문화와 효율성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와 절제된 질서였죠. 그제서야 한국이 왜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는지 조금은 이해가 갔습니다. 이런 효율성은 단순히 카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어요. 학교 식당, 편의점, 심지어 행정 서비스를 받을 때도 한국인들의 신속함은 늘 저를 놀라게 했고 때로는 이 속도를 따라가기 벅찰 때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그 속도에 저도 맞춰가게 되었죠.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저는 대학 생활 동안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한국 문화를 익혔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삼성전자 공채에 지원했고 다행히 합격하여 꿈에 그리던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에 입사한 첫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순간이 드디어 현실이 된 것이죠. 오리엔테이션에서 만난 동기들은 대부분 한국인이었지만 몇몇 외국인 직원들도 있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첫 업무는 모바일 사업부에서 시작되었어요. 인도 시장을 겨냥한 스마트폰 개발 프로젝트에 배정되었는데 이는 제가 가진 인도 문화에 대한 이해와 한국에서 배운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프로젝트 팀에 합류하자마자 한국의 업무 문화가 대학에서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회의는 정확히 시간에 맞춰 시작되었고 모든 참석자들은 미리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즉각적으로 의견을 교환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퀵턴 문화였습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제안되면 즉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테스트하고 빠르게 피드백을 반영했죠. 이런 신속한 의사결정과 실행력이 삼성전자의 혁신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빠른 템포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일해야 했고 주말 근무도 있었어요. 인도에서의 여유로운 생활 리듬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죠. 그러나 동료들의 열정과 헌신을 보며 저 역시 이에 동화되어 갔습니다. 제가 참여한 첫 프로젝트는 인도 시장을 위한 중저가 스마트폰 개발이었어요. 이 과정에서 제가 알고 있는 인도 소비자들의 니즈를 적극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의 극심한 더위를 고려해 배터리 발열 문제를 개선하고 다양한 지역 언어를 지원하는 키보드를 개발했죠.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의 기술력과 인도 시장에 대한 이해가 만나면 얼마나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우리가 개발한 스마트폰은 인도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는 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더욱 명확히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 뒤에는 도전도 있었어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와 갈등도 있었고 때로는 제 의견이 무시되는 것 같아 좌절감을 느낄 때도 있었죠. 하지만 이러한 경험들 또한 제가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5년간 일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은 후 저는 인도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경험을 고국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오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였죠. 귀국 후 저는 삼성전자의 협력업체로 스마트폰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설립했어요. 회사 설립 초기 삼성전자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 구축에 주력했습니다. 한국의 선진 기술과 인도의 풍부한 노동력을 결합해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였죠. 처음에는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는 듯 했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의 신뢰하는 관리자 중 한 명이 찾아와 직원들 사이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장님, 직원들 사이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이 소식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경영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려 했던 것이 문제였던 걸까요? 아니면 인도의 노동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일까요? 이 순간 저는 삼성전자 인도법인에서 있었던 노사 갈등 소식이 떠올랐어요. 더 자세히 알아보니 직원들은 단순히 임금 인상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복지와 성장의 기회를 원했죠. 또한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더 많이 참여하고 싶어 했어요. 이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수직적인 조직 문화와는 상당히 다른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삼성전자 첸나이 공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파업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 소식은 저에게 경고와 같았습니다. 만약 제가 직원들의 요구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면 우리 회사도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삼성전자 첸나이 공장의 파업 소식이 전해진 후 저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공장 앞에 도착하자 수많은 노동자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들의 요구사항은 임금 인상, 근무시간 단축, 더 나은 복지 혜택 등 다양했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만난 라훌이라는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돈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다운 대우와 존중을 원해요. 삼성이 인도에 와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줬지만 우리의 노동 가치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반면 삼성전자 인도법인의 한 관리자는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업계 최고 수준의 임금과 복지를 제공하고 있어요. 노동자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면 회사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파업은 인도의 투자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삼성전자 인도법인 관리자의 말을 들으며 저는 사업가로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삼성이 인도 직원들에게 현재 인도의 평균 임금 수준에 비해 월등히 높은 급여를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체나이 공장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현행 35,000 루피로 이는 같은 첸나이 지역의 다른 공장 노동자들 평균 임금인 19,000 루피의 거의 2배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요구는 계속되고 있었죠. 그들은 현재 임금의 2배가 넘는 7만 루피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현지 노동자 평균과 비교해 너무나 파격적인 요구였어요. 게다가 주 35시간제 노동과 같은 요구사항은 인도 현실에 비춰볼 때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며 저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때로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을 정도로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한국 기업을 중심으로 파업이 늘고 있고 파업을 하면 월급을 올려준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노동자들의 더 나은 삶에 대한 열망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과도한 요구는 오히려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막고 결과적으로 인도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들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며 저는 인도 노동자들이 때로는 한국 기업들이 제공하는 것들을 과소평가하며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임금 문제를 넘어 인도의 경제 발전과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문화적 차이였습니다.
한국식 경영 방식과 인도의 노동 문화 사이의 간극이 컸어요. 예를 들어 한국의 수직적인 조직 문화는 카스트 제도의 영향으로 평등에 민감한 인도 노동자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었죠. 이 상황은 단순히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도에 진출한 많은 외국 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글로벌 기업의 효율성과 인도의 문화적 특성을 조화롭게 결합할 수 있을까요?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협력업체들의 생산에도 차질이 생겼고 실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회사와 노동자 간의 갈등을 넘어 지역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었죠. 제가 운영하는 회사도 이 파업의 여파를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삼성전자의 협력업체로 스마트폰 부품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삼성전자의 생산 중단으로 인해 우리 회사의 주문량도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이로 인해 우리도 생산량을 줄여야 했고 일부 직원들을 임시휴직 조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이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의 영향이었어요. 만약 삼성전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인도에서의 생산을 줄이거나 다른 국가로 옮기기로 결정한다면 우리 같은 협력업체들은 존폐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의 권리와 복지 향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도한 요구가 결국 우리 모두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었거든요. 이 문제의 해결이 단순히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같은 협력업체와 지역, 경제 전체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도 이 사태에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타밀나두 주 정부의 고위 관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는 우리 경제 발전의 핵심적인 요소이지만 동시에 우리 노동자들의 권리와 복지도 중요합니다라고 말했어요. 중앙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상공부 장관은 인도는 외국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노동자들의 희생을 대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라고 밝혔죠. 한편 노동부 관계자는 더욱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어요. 우리는 노사 양측의 입장을 모두 경청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인도의 노동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런 정부의 반응을 보며 저는 그들이 얼마나 큰 딜레마에 빠져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의 투자가 인도 경제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라는 정치적 압박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더욱이 이 사태가 다른 외국 기업들에게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만약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른 외국 기업들도 인도 투자를 꺼리게 될 수 있었어요. 실제로 일부 외국 기업들은 이 사태를 주시하며 인도 진출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어떤 방식으로 중재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듯 했어요. 일부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이들은 이것이 민간 기업의 문제이므로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고민은 결국 인도가 직면한 더 큰 과제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즉, 경제 성장과 노동자 권리 보호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면서도 어떻게 자국 노동자들의 이익을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였죠. 이 사태의 해결 방식이 향후 인도의 노동 정책과 외국인 투자 정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져 가는 듯 했어요.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삼성전자의 파업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회사도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었어요. 주문량이 급감하면서 매출은 줄어들고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조차
버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과도한 요구가 결국 모두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었죠. 때로는 한국에서 삼성전자 직원으로 일하던 시절이 그리워지기도 했습니다. 안정적인 월급과 체계적인 시스템 속에서 일하던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단순하고 편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때의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든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에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새로운 거래처를 발굴하거나 제품 라인업을 다양화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해 보았지만 단기간에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이 사태가 하루빨리 해결되어 예전의 안정을 되찾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삼성전자와 노동자들 사이의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고 인도의 산업 환경이 다시 안정을 찾는다면 우리 같은 중소기업들도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과 인도에서의 경험을 어떻게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장점을 결합해 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지 깊이 생각하고 있어요. 비록 지금은 어려운 시기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 더 강해지고 더 나은 기업인이 될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시기를 돌아보며 값진 교훈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연 이어듣겠습니다.